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144화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는 민원련의 김원경 사무처장이고요. 미디어 탈곡기의 이장입니다. 네, 저는 부녀회장 배나은 활동가입니다. 네, 청년회장 이봉 활동가입니다. 예,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저희 미디어 탈곡기는요, 오늘부터 뭔가를 변화를 주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생각할 때는 엄청난 변화를 줄 줄 알았으나 별로 그렇게 우리가 많은 논의는 했지만 결과는 썩 좋지 않았다는. 하지만 저희가 몇 가지 코너를 이제 고정적으로 하기로 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매일매일 벌어지는 미디어 소식을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소식만 전하면 너무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김어준 씨가 하는 뉴스공장에서 김은지 기자가 하는 것처럼 간단하게 뉴스에 대해서 전해주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김어준 씨처럼 이런저런 자기의 잡담을 나누면서 그 소식에 대한 평을 조금씩 나누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미디어 스크랩이라고 지었고요. 그리고 돌마고 팟캐는 돌마고 상황이 정리되는 대로 당연히 돌마고 관련된 내용은 이제 점점 줄여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예, 저희가 개편하면서 일단 월요일하고 금요일은 특집으로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요. 월요일은 언론 포커스라는 이름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주로 한 주간의 언론 소식 중에서 좀 심도 있게 이야기해봤으면 좋겠는 화제가 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다룰 거고요. 마침 저희 민원련의 웹진에 이 시민과 언론에 언론 포커스라는 코너가 있고요. 이 코너가 딱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관련된 글이 좋은 글이 있으면 그분과 직접 연결도 하고요. 또 저희가 설명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수목만 우리가 터는 그런 내용들로 가고요. 그리고 금요일에는 저희 민원련 웹진 중에서 CCBB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민원련 모니터 활동가들이 하는 모니터 말고 굉장히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저희 보고서를 보시기도 하시고 안 보시기도 하시고 뭐 방법은 자기 맘대로인데 언론 비평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좋은 내용이 많은데 물론 뭐 미디어 오늘에도 나가고 또 오마이뉴스에도 게재가 되긴 하는데요. 그래도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내용을 공유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요. CCBB 필진들 위주로 해서 인터뷰를 진행하는, 저희가 물론 그 글을 읽어보겠지만은 같이 그분들에게 전화를 해서 CCBB를 쓰신 그 내용 그 자체를 잘 홍보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벌써 이번 주 내용도 정말 기대가 돼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저희들 셋이서만 터는 것보다 훨씬 풍부한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저희가 민원련 미디어 탈곡기 안에 이렇게 댓글들 되게 많이 달아주시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댓글을 소개도 해드리고요. 저희에게 답변을 요구하신 것들은 답변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른바 민원련 대댓글. 시간을 매일매일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원련 김원경 처장입니다. 미디어 탈곡기 잘 듣고 계시죠? 미디어 탈곡기를 응원하는 방법 무려 4가지가 있습니다.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그리고 하트 누르기인데요. 다운로드와 댓글 달기는 모든 곳에서 됩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저희가 늘 답변 드리겠습니다. 팟빵에서는 구독, 파티에서는 즐겨찾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하트는 팟빵과 파티에 모두 있으니까 매일매일 꼭꼭 눌러주세요. 꼭이요. 그러면 돌마고 소식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돌마고 팟캐. 예, 이제 돌마고 팟캐를 해야 되는 날이 이제 길지 않습니다. 오늘 아마 MBC 박문진 이사회가 아마도 김장겸 해임안을 논의는 100% 하고요. 오늘 처리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다들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우리 돌마고는 일단은 돌아오라 마봉추는 이제 거의 현실이 되었다. 그래서 돌고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돌고 파케. 네, 이제 돌고 파케가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쪽이 잘 되니까 뭔가 한쪽이 상대적으로 좀 우리는 뭐지라고 조금 불안한 마음도 생기겠지만 사실 한쪽이 잘 되는 게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하나라도 예. 빨리 해결이 돼서 뭐 좋은 에너지로 빨리빨리 이렇게 연쇄적으로 그렇죠. 같은 일들이 그리고 그 MBC에 있는 이제 이른바 적폐 경영진이 이렇게 합법적인 절차로 물러나게 되면은 네. KBS에 있는 이른바 적폐 경영진들도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죠. 네네. 예. 특히 그 이사진들이 굉장히 이게 이렇게 버텨봤자 끝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인식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 끌기라는 것이 결국은 자기네들은 어떤 명분 싸움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굉장히 추접스러워진다는 사실도 알게 될 겁니다. 그렇게 온몸으로 막으면서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이 결코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것을 이사들이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KBS도 사실 이번 주에 그렇다고 해서 뭐 아무 일도 없는 건 아닙니다. KBS가 또 이번 주에 이사들의 구여권 이사들의 물론 조사야 구야권 이사들도 다 받으셨지만 이사들의 업무 추진비 관련해서 감사원의 감사가 이루어졌었는데 이게 아마 이번 주쯤에는 결과가 나오고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예상이 있기 때문에 KBS에서도 뭔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죠. 이번 주에.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이번 주에 마지막이 될 수 있지만 마지막이 된다는 마음으로 또 한번 KBS MBC 소식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막 우리가 너무 법적으로 뭔가 제대로 결과가 나오기를 막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회사를 다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살다 보면 아주 작은 잘못에도 굉장히 큰 책임을 짓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사실 강규영 이사의 자기 개인 뒤풀이 비용, 전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개 뒤풀이, 개 모임 뒤풀이, 개쇼입니다. 도구쇼입니다. 개 모임 뒤풀이를 회사 카드로 사용했다. 전 딱 이거 하나만으로도 이 사람이 분명히 그냥 100% 잘려야 되는 상황이다. 그럼요. 근데 이거를 왜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가 제대로 뭐 해결을 못 하고 있는지 좀 답답해요. 그러니까 그게 분명히 영수증이 있고 그런 증언이 있고 했으면은 제보도 있고 사진도 있고 뭐 점잔을 떨어도 너무 떤다 우리가. 아니 말도 안 심지어는 된다. 그 제보자께서 너무 그 카드가 신기해서 사진까지 찍어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본인이 긁고 간 것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한테 줬어 카드를 긁으라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그 사람이 공영방송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느냐 이게 그걸 다 떠나서 누가 그렇게 카드를 사용합니까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금액에 이것도 전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서 그냥 그런 부분만 법적으로 잘 해결되면 일단은 강경 이사를 날리는 것이 저는 굉장히 지금 시급하다. 저는 맞습니다. 그거는 KBS의 공영성 이런 것뿐만 아니고 저는 이런 유관단체들이 굉장히 많고 지금 굉장히 그런 식의 카드 사용이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 진짜 일벌백계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여야 무슨 어떤 거를 떠나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마치 자기에게 업무상 주어지는 카드를 이런 식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완전 남용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분명히 감사원이 정말로 제대로 해서 이 사람을 잘라라라고 올려야 된다. 방통위에 의견을 분명히 요청해야 된다.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오늘 먼저 KBS 소식을 듣고요. 오늘은 MBC 소식은 안 들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두구두구두구 오늘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지금 아주 아침에 연결해서 번거롭게 하지 않기 위해 아침에 연결해서 들을 것도 없습니다. 그냥 저녁에 좋은 소식 가지고 막 이렇게 저녁에 만약에 해임이 되면 우리 긴급 방송이라도 다시 녹음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KBS 먼저 연결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 네, 그럼 먼저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의 정수영 공추위 간사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또 안녕하세요. 새로운 한 주가 밝았습니다. 무려 이제 총파업이 무려 70일을 돌파했습니다. 오늘 또 기자회견이 하나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녹음이 진행되고 있는 10시 현재 기자회견 긴급히 이제 기자분들 모셔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를 먼저 해주시죠. 오늘 기자회견. 예,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되는데 핵심은 최근에 이제 오대영 사장의 거취를 표명한 것처럼 기반적인 그런 발언을 국감에서 하기도 했고 또 거기에 결부돼서 또 그동안 KBS 내의 양대 노동조합 가운데 한 군데였던
기업별 노조가 파업 중단을 예. 또 이제 천명하기도 하고 이래서 많은 시청자분들이나 또는 국민들이 네. 좀 혼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네, KBS의 이제 파업은 끝났나 보다. 고대원 사장은 물러나는가 보다. 예.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고 또 좀 사정을 잘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제 방송법 개정이라고 하는 그 목표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점도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최근 고대원 사장이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파업에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허위 축소 왜곡 발언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오해하시거나 잘못하실 수 있을 만한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하시기 쉽게 정리해서 기자분들에게 좀 알려드릴까 해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KBS 파업 팩트체크. KBS 기업별 노조, 우리가 그 구노조라고 부르던 노조가 사실 파업을 접었고 이제 방송법 개정안 통과라는 새로운 목표를 제시하면서 파업을 접었고요. 또 지난주 금요일 날 뭐 연기됐던 KBS 고대영 사장 국감도 있어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이제 조금 복잡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시민들에게 좀 이해를 구하는 그런 기자회견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핵심은 이제 총파업 71일차 우리 새노조 파업은 끝까지 간다. 이게 결의를 다지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예,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조금 이제 여쭤보겠는데 지금 지난주에 워낙 많은 일들이 있어서 또 이제 MBC에서는 또 이제 사장 해임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많은 시민 여러분들이 좀 이제 관심이 KBS에서도 멀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우리 KBS 본부 노조의 분위기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 KBS 기업별 노조가 파업을 접으면서 파업 규모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업무에 복귀한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고 그런데 좀 파업 대오의 상황이나 업무 복귀 현황 이런 거를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KBS 그 기업 노조가 파업 중단을 했다고 해서 업무에 복귀한 인원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파업을 했어야 복귀를 하죠. 그러니까요. 파업을 했던 인원은 저희가 봤을 때는 아무리 많이 잡아도 100명 안팎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이 인원 가운데 굉장히 많은 숫자가 파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새노조에 신규 가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조사해본 결과 이제 취재 기자의 경우에 본사에서는 한 3명 남짓이 파업을 중단하고 취재 제작에 복귀한 걸로 확인되고 있고 파업되고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KBS 기업노조 소속으로 파업 중이던 본사의 촬영 기자의 경우에는 이제 10명 가운데 7명이 파업을 이어가기 위해서 구노조를 버리고 새노조 신규 가입을 선택을 했습니다. 7명이나 또 나머지 3명은 휴가를 내고 이제 업무 복귀 안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이분들도 조만간 새노조에 가입하겠다는 뜻을 밝히지 않을까 기대를 걸고 있고 또 지역국의 경우에는 KBS 대전 총국에 근무 중이던 이제 KBS 기업노조, 구노조 소속 조합원 16명이 집단적으로 KBS 새노조에 신규 가입을 했습니다. 또 이런 식으로 지난 이제 9일 KBS 노조가 파업 중단 방침을 발표한 뒤에 새노조에 가입해서 총파업에 동참하기로 한 조합원 숫자가 현재까지만도 63명에 이르거든요. 지난 9일 이후에?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 파업을 하던 그 구노조 조합원 가운데 실제로 업무에 복귀한 숫자는 아무리 많이 잡아도 40명 정도밖에 안 되지 않을까. 그렇군요.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 그 숫자 가운데 상당수 역시 뭐 육아휴직이라든지 또는 뭐 휴가라든지 또는 방송을 하지 않으면서 남아있다라든지 복귀해서도 뭐 그런 식으로 어떤 형태로든 자기들의 그 파업 봉사 의지를 꺾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파업이 이번 구노조의 중단 결정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것은 거의 뭐 없다고 볼 수 있고 또 하나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일부 언론에서 KBS 노동조합, 구노조죠. 이곳은 이제 기술직, 방송 기술직 중심의 노조다. 그리고 KBS 새노조는 뭐 기자와 PD 중심의 노조다라고 쉽게 뭐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시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죠. 현재 KBS 새노조에서 방송 기술직 조합원 숫자가 300명에 육박하거든요. 전체 조합원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4%에 이릅니다. 많이 계시네요. 그래서 이제 KBS 새노조는 명실상부하게 전체 KBS 구성원을 대표하는 노조가 됐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이제 앞으로는 그 KBS 내부의 그 최대 조합이라는 점 그리고 모든 KBS 구성원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이라는 점을 이제 충분히 인식해줬으면 하고 또 이제
내년부터는 교섭 대표 노조로 우뚝 설 것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예, 그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주신 바에 의하면 오히려 KBS 구노조, 기업별 노조가 지난주 목요일에 파업을 중단한다고 선언한 이후에 오히려 KBS 새 노조로 본부 노조로 이동해 오시는 분들이 늘어났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업무 복귀에 거의 사실상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신 게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지금 이제 KBS 본부 노조가 확실하게 1노조가 된 것이냐 그러니까 교섭 단체 단체 협약의 이제 주체가 된 것이냐 창구 단일화의 그 주인공으로 가는 것이 확실하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세요. 그게 내년부터는 확실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뭐 복잡한 법적 절차가 남아있긴 합니다만. 그렇군요. 예, 누가 뭐래도 한 사업장 내에서 가장 많은 조합원 숫자를 보유하고 있는 조합이 교섭 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교섭권을 대표하는 노조가 되는 것은 뭐 너무나 상식적인 일이고요. 예. 이제 올해 말까지 이제 기존의 구노조가 교섭 대표 노조로서 교섭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기한이 만료되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바로 창구 단일화 절차에 들어가서 저희 새 노조가 이제 최다 노조 그리고 교섭 대표 노조로 다시 발돋움할 것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예, 이번 파업을 계기로 오히려 규모가 더 커져가지고 또 내년부터는 또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날 고대영 사장이 국감을 했기 때문에 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국정감사가 연기가 되는 바람에 사실 많은 관심을 좀 받지를 못했는데 역시 우리 KBS 임직원 여러분들 고대영 사장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많은 좀 재미있는 발언들이 나왔는데 일단은 고대영 사장이 그동안 알려진 것과는 다른 사실들을 좀 너무 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첫 번째는 저희가 오늘도 지금 기업별 노조, 구노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고대영 사장이 일단 구노조가 파업을 접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어지는 본부 노조의 파업은 불법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는데 정확하게 어떤 발언이었습니까? 사측이 봤을 때는 불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을 했는데 고대영 사장조차도 그걸 그렇게 확신에 찬 어투로 말하지는 못했어요. 그렇군요. 이미 이게 법률적으로 약간 챙기는 구석이 있다는 거를 본인들도 아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 그 구노조 파업의 중단이 그대로 새노조 파업의 불법화로 이어진다고 만약에 결정을 해버리면은 이건 정말 제대로 된 법률 검토를 거치지 않고 법적 근거도 미약한 주장에 불과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교섭 대표 노동조합이 제의를 중단했으므로 이제 노동조합법에 나와 있는 조항의 근거로 하자면은 교섭 대표 노조가 쟁의를 주도해야 한다는 조항을 위반했다. 아마 이런 취지로 선의로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건 그렇게 간단히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를테면은 지난 8월 말에 저희 새노조 소속 기자와 PD 직종 조합원들이 제작 거부를 하면서 저희 새노조가 지명 파업에 들어간다라고 기존에 했던 파업을 중단했던 것을 다시 복귀한다라는 취지로 지명 파업 선언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구노조로부터 무슨 지침을 받거나 또는 구노조로부터 양해를 명시적으로 문서를 통해 받거나 하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만약에 그렇게 사측의 논리대로 한다면은 그 당시에 구노조가 파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저희가 먼저 파업에 들어간 거는 사측이 불법으로 규정하고 모든 저희들 쟁의행위에 대해서 업무방해로 고소하고 차단하고 물리적으로 밀어냈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했거든요. 그렇지 않았죠. 왜냐하면은 그렇게 법적으로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을 사측도 알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렇죠. 심지어 사측이 여러 곳에 법률 자문을 의뢰했던 결과 저희 새노조의 파업이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결과를 보내온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따라서 구노조가 파업을 접었기 때문에 새노조 파업은 불법이 된다는 것은 고대영 사장 스스로도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는 것을 아마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일반 시청자분들은 그렇게 보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또 아울러서 고대영 사장이 파업 참여 규모를 묻는 민경욱 자유당 의원 질의에 대해서 마치 짜고 치는 것처럼 전체 직원의 20% 남짓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축소해서 발언을 했는데 사실과 크게 다릅니다. 그렇죠. 현재 KBS 전 직원 숫자가 4,700여 명에 이르고 고 사장 말대로라면은 파업 봉참 인원이 940명 선에 그치거든요. 근데 이건 노동조합이 파악하고 있는 인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숫자입니다. 그렇죠. 저희 새노조 경우에 2,200조합원 가운데 간부라든지 휴직자 또 단협상 파업 참가가 불가능한 인원 등을 모두 제외하더라도 정도 차이는 있지만은 적어도 1,800에서 아무리 적게 잡아도 1,500까지는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많게는 800명, 적게는 500명까지도 파업 참여 인원을 자의적으로 축소해서
왜곡 발언한 것이기 때문에 의식의 소지도 많다고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고대영 사장이 또 지금 방송이 제대로 되고 있다. 정상적으로 방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식으로 또 말을 한 것 같은데. 근데 이건 너무 뻔한 거짓말 아닌가요? 시청자들이 뻔히 보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정말 손바닥으로 하늘 가려도 일본 수지. KBS 텔레비전 틀었을 때 제대로 방송 안 나온 지가 얼마 됐는데 아직도 이렇게 시청자들한테 거짓말로 얘기하면 먹힐 거라고 생각하는지 이게 너무 황당한 게 지난 주말만 해도 주요 주말 예능이 전부 재방송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고 사장의 정확한 발언은 일부 뉴스나 프로그램이 조금 차질 빚고 있다. 조금? 근데 주요 프로그램들은 그대로 방송이 되고 있다. 이분은 도대체 주요 프로그램을 뭘로 보고 있는 건가요, 그럼?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근데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간판 뉴스 9시 뉴스의 경우에 이미 평일 주말 모두 평소보다 20분 단축을 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뉴스 진행자 가운데서 여자 앵커가 파업 동참해가지고 합작하면서 단독 MC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황상무 앵커 단독으로.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자 교체나 편성 삭제 같은 파행 겪은 뉴스가 18건에 이르는데 이걸 어떻게 주요 뉴스 주요 프로그램들은 그대로 방송되고 있다고 하는 할 수 있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고 또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간판 예능인 슈퍼선데이 1박 2일 슈퍼맨이 돌아왔다 또 안녕하세요 이런 대표적인 예능 프로그램들이 죄다 수차례 재편집 스페셜 편으로 사실상 결방되고 있고요. 한 달이 넘었어요. 그렇게 된 지가. 그렇습니다. 유희열의 스케치북도 결방됐고 또 추정 60분 다큐 3일 세계는 지금 이런 유수의 교양 프로그램들 죄다 결방 중인데 이렇게 결방 재편집 진행자 교체 등 파행 중인 TV 프로그램만도 44건에 이릅니다. 라디오의 경우에도 성공예감 김원장입니다. 음악이 있는 풍경 이성민입니다. 등등 진행자 하차라든지 프로듀서 파업 공참 등으로 단순 BGM이나 재방송으로 파행 겪는 프로그램들이 58건에 이르거든요. 그러니까 총 120건의 텔레비전과 라디오 프로그램이 지금 파행 운영 중인데 이걸 두고 일부 차질이라고 얘기한다면은 과연 정상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지 의심스러운 그런 지경이 있죠. 이게 이분이 고대영 사장이 현실 파악을 정말 제대로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알면서도 그렇게 국감에서 거짓말을 한 것인지 어느 쪽이 됐든 별로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진 않지만 알겠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말씀해드릴 게 많아요. 평창은 좀 어떻습니까? 저희가 사실 많은 시청자분들이 걱정하는 건 사실 평창올림픽인데 평창올림픽 준비는 좀 어떻습니까? 고 사장이 평창올림픽 관련돼 가지고 국감장에서도 역시 사실상 거짓말이나 다름없는 발언을 했는데요. 제대로 되고 있는 것처럼 또 얘기했죠.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D-100 프로그램도 제작해서 방송했고 어렵지만 준비를 하고 있다. 또 KBS가 하는 것은 올림픽 특집들이다. 특집들은 힘 닿는 데까지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왜 아무것도 안 된다고 얘기하느냐. 오히려 목소리를 언성을 높이더라고요. 적반하다는 식의 표정을 보였는데. 그렇군요. 이 같은 인식은 명백히 사실을 왜곡하거나 축소한 거짓 답변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방송은 지난 1일 D-100 당시에는 동계올림픽 경기장 현장에서 KBS 9시 뉴스 또 특집 스포츠 뉴스를 진행할 예정이었던 것이 거의 전체 스포츠부 소속 조합원들이 저희 테너조 소속이라서 파업에 동참을 하면서 특집 뉴스가 무산됐거든요. 맞습니다. 또 11월 5일자로 예정됐던 평창 동계올림픽 D-100 특집 열린 음악회도 무산돼서 일반 음악회로 편성이 됐었죠. 또 이미 많이 알려졌습니다만은 지난 10월 18일부터 나흘간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대표 선발전 중계방송 파업 때문에 아예 무산됐었거든요. 이러다가 내년 1월에 피겨스케이팅 선발전도 거의 불가능한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올림픽 관련 특집들을 만들려고 노력 중이다라는 고대영 사장 주장도 사실과 다릅니다. 이 스포츠국이 원래 15회 시리즈로 기획했던 한눈의 평창, 또 5편으로 제작 예정이었던 다시 보는 동계올림픽 명승부, 이런 평창올림픽 관련 프로그램 6가지가 파업이 계속되면은 불방이 불가피한 상황이거든요. 며칠 안 남은 모양이네요. 프로그램들이 계획된 날짜가. 지금 열심히 취재하고 촬영하고 그래도 간신히 낼까 말까 한 판인데 도대체 뭘 힘닿는 데까지 만들려고 노력한다는 것인지 KBS 스포츠국에 있는 국장하고 무슨 부장들이 만들려고 노력한다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노릇이고요. 더군다나 외주사들에게 프로그램 맡길 수도 없거든요. 쟁행이의
쟁여행위 중인 조합원들의 그렇죠. 근로를 대체해서 뭐 다른 외부 인력 투입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불법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스포츠국에서 파업을 하고 있지 않은 조합원들이 만들거나 스포츠국 외부의 비파업 인력을 동원해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런 사람이 지금 남아있지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무것도 못한다고 말을 하느냐? 왜 아무것도 못한다고 말을 하냐는 그 말이야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네, 참 고대영 사장이 지금 현실에 대해서 아무튼간에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있는데 또 하나가 이 얘기는 좀 고대영 사장의 뭐라 할까요? 지금 받고 있는 혐의와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노무현 전 대통령 그 논두렁 시계 관련 이게 이제 국정원이 여론전환하기 위해서 일부러 흘렸던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이런 보도들에 관해서 출처를 물어보니까 이분이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대답을 했어요.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거의 위증죄나 다름없는 행태를 보인 걸로 거의 기만적이었는데 그렇습니다. 국정감사장에서 신경민 민주당 간사 의원이죠. 이분이 2009년 4월 노무현 대통령 명품 시계 수수 보도의 출처가 어디냐 라고 물었더니 저도 모릅니다. 아무개 기자가 저에게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라고 처음에는 잡아뗐죠. 그러니까 모른다고 처음에는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른다고 말한 지 불과 몇 분도 되지 않아서 자기 스스로 한 말을 정면으로 뒤집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명품 시계 보도 출처 당시 자신도 확인한 바가 있다라고 과거에 발언한 내용이 본인의 육성을 통해서 공개가 됐거든요. 그렇죠. 국감에서 맞습니다. 신경민 의원이 바로 그 육성 음성을 틀어버렸는데요. 그러니까 알고 신경민 의원이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셨나 봐요. 답변을. 그런 걸로 가야겠습니다. 2009년도 7월 30일 날 이제 KBS의 보도위원회라고 해서 보도국장과 기자협회장이 책임자와 실무자의 대표로서 참석하는 이제 뭐 보도 관련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자리에서 한 발언 내용인데 그 당시에 고대영 사장이 이런 발언을 했던 것이 녹음이 돼 있었고 그 녹음 음성이 그대로 국감장에 흘러나왔습니다. 내용이었습니다. 굉장히 민망한 순간인데. 그렇습니다. 그건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국정원 문제를 제기되고 있는 그 노무현 명품 시계 보도인데 그건 내가 사이드로 취재를 해봤어요. 나도 이 사안과 관련해 사이드로 취재를 해봤다고. 내가 소스가 누군지를 알고 있었어요 이미. 아이고. 이렇게 이제 마지막 문장은 발언이 안 되고 이제 녹취록에만 남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발언을 했던 사실이 국감장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장이 한다는 말이 참 어이가 없는데. 뭐 그렇게 말했었나 보네요.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경민 의원이 하도 기가 막히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고 이제 그 자리에서 좀 엄하게 말을 했고요. 아니 그 태도가 그게 뭡니까? 그게 국감장에 나와서. 아마 고증인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시계보도 꼭 썼던 그 강민수 우리가 그 건은 사실 그런 뭐 요구가 없어요. 그거는 내가 사이드로 취재를 해봤어요. 나도 이 사안과 관련 사이드로 취재를 해봤다고. 이런 말을 한 것 기억 있으세요? 예, 아마 있을 겁니다. 박연차 이 보도를 사이드로 취재해서 당당하게 냈고 천상관 보도는 사이드 취재가 없어서 보도를 묵살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건 아닌데요. 그게 아니면 이건 뭐예요? 이건 누구 목소리예요? 이건 고아무개 목소리가 아니고 무슨 뭐 김아무개 사이드 목소리입니까? 취재라는 게 사이드가 뭡니까? 여기서 사이드가 국정원입니까? 검찰 측에 제가 누굽니까? 국정원이에요? 아니 기자가 누구예요? 취재원 밝혀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누구예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뭐 공분했던 태도 중에 하나였는데 아니 본인이 모른다고 했던 거에 대해서 본인 입으로 내가 확인해서 알고 있었다라고 한 말이 바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어처구니가 없는데 여기 대해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신경민 의원은 그렇다면 그 소스를 네가 알고 있었던 거 맞느냐? 그랬더니 고대영 사장 본인이 뭐 그랬나 봅니다라고 이제 알고 있던 것 자체는 부인을 못한 거죠. 증거가 있어서. 근데 이제 그 국감장에서 고대영 사장이 이런 발언을 한 것이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국정원이 최근에 노무현 전 대통령 시기에 관련 보도에 대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거든요. 국정원이 이제 노무현 낭신주기 차원에서 언론에 흘리자고 검찰에 제의했다는 사실을 이제 국정원 조사위가 확인했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따라서 관련 보도는 국정원의 공작에 의했다라는 의심이 짙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특히 노무현 명품 시계 의혹을 처음 보도한 언론사 바로 KBS였습니다.
그래서 국정원 그리고 검찰, KBS 보도로 이어지는 커넥션 내지는 국정원에서 바로 KBS 보도로 이어지는 커넥션에 대한 의심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최근에 이제 중앙일보에서 그 이인규 전 중수부장에 관련 기사가 11월 7일자로 나온 것이 있는데 이인규 당시 이제 중수부장이 최근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 4월 당시에 KBS에서 시계 수수 사실을 보도를 했고 또 5월달에 SBS가 논두렁의 시계를 버렸다는 보도가 연이어진 것을 보면서 국정원의 소행인 것을 의심을 하고 나름대로 확인해본 결과 그 근원지가 국정원이라는 심증을 굳히게 되었다. 본인은 확신을 하고 있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국정원 개혁위 발표 또 이인규 전 중수부장의 주장을 보면 국정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망신 주기 위해서 명품 시계 수수를 언론에 흘리는 모종의 공작을 벌였으면 확실하거든요. 그렇죠. 다만 이 공작에 누가 어떤 방식으로 관여하고 작동했는지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죠. 그런데 이 공작 과정에 고대영 당시 KBS 보도국장도 깊숙이 개입되어 있음이 이번 부장검사장에서 드러났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검찰 수사를 통해서 KBS 뉴스가 국정 공작에 놀아났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 고대영 당시 보도국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진상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국감장 얘기를 좀 오늘 주로 나눠봤고 또 오늘 기자회견도 하셨다는 소식까지 전해 들었습니다. KBS가 사실 이번 주에 그 이사들의 법인카드 업무 추진비 관련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이번 주에 나올 것으로 저희가 기대를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일부터는 또 그 부분에 집중해서 또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얘기 저는 딱 한 가지만 얘기하려고 하는데 지금 참 김장겸 사장, 그러니까 미디어 오늘에 김장겸 사장이 그 자기가 저걸 했나 봐요. 소명서를 제출했나 봐요. 근데 그 소명서에 자신이 지난 총선 때 가장 공정한 방송을 했다라고 가장 중립적인 방송을 했다라고 시민사회단체에서 발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그 해임 소명서죠. 그 이제 이사회에서 해임 결의안을 처리하려고 하니까 소명 기회를 받았는데 출석하지 않고 그냥 서면으로 제출하겠다 해서 제출한 지난 8일에 제출한 소명서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20대 그 2016년에 20대 총선 보도 관련해서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가 조사 그러니까 총선 보도 모니터를 이제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결과를 내놨었는데 이것에서 MBC 지상파 3사 가운데 MBC가 가장 중립적이었다고 여성민우회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박문진에 제출한 김장겸의 주장이에요. 그래 사실 이 논의는 지난번에도 있었어요. 총선이 끝나고 나서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가는 바람에 여성민우회가 굉장히 난처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성민우회가 10일에 이에 대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발표를 했어요. 우리가 지난해 5월 발표한 20대 총선 모니터링 보고서에 중립적이라는 단어는 정치적인 논조의 중립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총선 보도 방식을 의미하는 거였고 특별한 의견이 없는 단순 정보 전달을 중립이라고 표현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 정보 전달이 그쪽에 이제 MBC에 많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MBC는 지난 총선에서 특별한 의견 없이 단순 정보 전달을 가장 많이 한 언론사였고 그럼에도 소명서에 마치 우리 단체가 MBC 보도를 중립적으로 평가한 것처럼 보이게 한 것은 명백한 왜곡이다라고 이거를 이제 자신들의 의견을 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도 저도 이 교수님하고도 그 얘기를 했는데 이게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때 있어서 중립이라든가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한마디로 어떤 정치적인 입장이 없었다는 것이 객관성을 담보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이게 이제 중립적이라고 표현했는데 보도 형식에서 그렇게 썼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뭐 기계적 중립 보도라든가 이런 식으로 무미건조한 보도들을 중립이라고 이제 구분을 하신 모양인데. 근데 아무튼 김장겸 사장이 정말 이 모니터를 굉장히 짭짤하게 이용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 칭찬하는 줄 알고. 가져다가 그냥 썼구나. 이게 작년에 그 총선 미디어 감시연대, 총선 보도 감시연대는 결과가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 텐데 아마. 저희는 MBC가? 당연히 MBC가 엄청나게 그
사실 이렇게 통으로 막 기사를 코딩해가지고 나가는 그 보고서 있잖아요. 그 보고서가 아니라 하더라도 MBC 보도는 우리가 이게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많이 극단적인 그런 편파 보도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말할 것도 없는데 이런 식의 수작을 했더라고요. 아무튼 아니 자기네 경영 평가 보고서나 인용하지. 해임 소명서 자체를 다시 한번 검증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이거를 나중에라도 받아서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해임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면 재밌겠다. 소명서를 싶습니다. 반려할 수 없나요? 이 소명서를 이사장이 이거는 사실관계와 달리 반려해버리면 참 재밌을 텐데. 자, 아무튼간에 MBC는 오늘 뭔가가 이제 앞이 보일 것 같고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그 돌마고 파티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MBC가 사실상 지금 해결이 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부터 시작이다. 왜냐하면 어떤 사장이 들어오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것을 우물우물거리거나 뭔가 YTN처럼 뭔가가 잘못되는 모양새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을 저는 지금부터 우리가 압박을 해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노동자들이 긴 파업을 하고 사실 거의 9년 만에 승리를 이제 거두는 것인데요. 그렇게 되고 이렇게 우리 시민사회단체도 진짜 만사를 제쳐두고 이렇게 올인해서 도와주려고 했던 이유는 진짜 MBC가 정권으로부터 독립적이고 공정한 그런 방송을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여기에서 막 그야말로 눈치나 보면서 정치적으로 거치를 하는 그런 사장이 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MBC에서도 그렇고 방문진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어떤 뭐 방통이나 어디에서든지 간에 저는 내부적으로 MBC에서 스스로 원하는 사람들이 정말 파업을 주도했던 그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사장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정말 이번에만은 그리고 어떤 무슨 특보 이런 사람들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안 된다고 했던 그런 원칙들을 그런 원칙들을 다 지키면서 제대로 된 그런 사장을 뽑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압박을 시작해야 되겠다. 파업을 주도했던 그러니까 직원들이 믿는 죽 써서 뭐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 부분을 힘을 줘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오늘 이제 임시위사에서 해임 결의안을 처리하는 건데 혹여나 MBC 방문진에서 그게 구 여권 이사들 이제는 소수 이사가 된 그분들의 반대 때문에 또는 저항 때문에 처리가 못 된다 해도 이번 주 목요일날 또 방문진 정기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거의 MBC는 이번 주 내로 거의 100% 처리가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끝나자마자 주총 열어서 해임안을 이제 상정한다고 하니까요. 아마 잘 될 겁니다. 그러니 이제 새 사장에 대한 그 고민을 이제 시작을 해야 되겠다. 사실상 이제부터 진짜 게임은 시작된 건데 아시겠지만은 진짜 게임을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 MBC에서 MBC의 황교안 백종문 부사장이 계속해서 최승호 박성재를 바로 백종문 부사장이 대행으로 가게 되잖아요. 똑같아요, 진짜 황교안처럼. 진짜 뭐 피하다가 만나는 그런 지금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시계 파고 명패 파는지 잘 봐야 됩니다.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승호 박성재를 이유 없이 자른 우리 황교안 대행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황교안 총리. 백종문 대행 체제이기 때문에 우리 차장님 말씀대로 지금부터 본 게임 시작입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돌마고 파케는 이걸로 끝. 미디어 스크랩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그 주말에 있었던 미디어 관련된 소식들 중에서 먼저 방송 작가 지부가 출범을 했어요. 제가 사실 이것을 미리 알고 있었지요. 전국언론노조 지부로 탄생한 것이죠. 왜냐하면 저는 우리 최유리 전국언론노조 최유리 활동가께서 방송작가 어쩌고 하면서 이걸 하느라 바쁘다라는 이야기를 일단 예전에 한 달 전쯤에 들었고요. 그리고 이 바쁜 와중에 우리 돌마고 하기에 바빠 죽겠는데 그거를 하시느라 바쁘시다 그래서 저게 뭘까 하면서 이제 한번 설명을 들었고요. 그다음에 제 뉴스공장의 작가들하고 굉장히 좀 아무튼 친한데요. 그 작가분들이 이걸 준비하시느라고 굉장히 오후에 막 저한테 계속 뭘 물어보고
물어보거나 뭐 사람을 소개해달라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방송작가 지부라는 것이 아무튼 하게 된다라는 소식은 들었거든요. 그런데 드디어 우리가 이제 토요일 날 출범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요 소식 먼저 전해주세요. 네, 전국언론노조 산하의 방송작가 지부가 새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방송작가들이 보통 프리랜서입니다. 쉽게 말해서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갑질을 방송사로부터 당하고 있었죠. 그래서 드디어 공식적인 언론노조, 노조가 설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인 11일 출범을 했고요. 그래서 조합원 총회를 열고 노동조합 운영 규정과 지부장, 부지부장 선임 및 집행부 선출까지 지난 토요일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방송작가 지부장이 선출이 되셨고요. 방송작가들이 적절하게 보상받고 정당한 권리 누리며 즐겁게 방송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함께 가야 오래 가고 멀리 갈 수 있습니다. 많은 방송작가님들께서 이 노조 출범까지 함께 해주셨는데요. 앞으로도 더 많은 작가님들 함께 할 수 있도록 어디든 달려가서 만나고 열심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송 노동자의 노동권 향상, 성희롱 및 노동인권 침해 근절,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방송 콘텐츠 시장의 다른 노동자들과의 연대, 방송계 불공정 관행 타파 등을 앞장서서 이루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네네.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노조 조직률도 참 아직은 아쉬운 상황이고 선진국들에 비해서 특히 비정규직들의 노조는 사실상 거의 없는 형국인데 지금 사회 곳곳에서 노조를 비정규직에서 만들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택배 노동자들도 그 법제화를 하기 위해서 노조를 인정받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고 이번에 이제 방송 작가들이 드디어 언론노조 산하로 출범을 하게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 꼭 방송계에 국한된 의미가 아니라 노동계 전반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이건 상당히 어떤 진척이라고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두 번째 소식이 있습니다. 그 YTN 관련해서 이제 드디어 YTN 노조가 강하게 이제 비판을 행동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 민원연과 언론노조 다 같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철회를 요구했죠. 네,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가 기자회견을 했고요. 11월 11일 YTN 뉴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보도 전문 채널 YTN의 공기업 대주주를 향해 최남수 사장의 내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언론노조는 오늘 YTN 일대 주주인 서울중구 한국전력공사 서울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요한 시기마다 회사를 등진 인물에게 YTN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YTN 회사 측은 최남수 내정자가 노사 합의로 9년 만에 재개된 사장후보 추천위원회 심사와 이사회라는 정당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최종 내정됐고 이 과정에서 불공정성이 제기된 것도 아닌 만큼 다음 달에 있을 주주총회를 거쳐 예정대로 사장에 취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남수 내정자는 두 차례나 회사를 들고 나면서 구성원들과 어려움을 함께하지 못한 데 대해 무겁고 아프게 받아들이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대표이사를 못할 결정적인 결격 사유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너무 급하게 하는 바람에 생각보다 많이 못 갈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 많이 오셨어요. 네. 일단은 어디에 가서 했냐면요. 그 YTN 일대 주주인 한국전력 앞에 가서 했습니다. 그래서 1차로 이제 한 거고요. 이게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아마 다른 KTNG나 이렇게 돌아가면서 관련된 대주주들 앞에 가서 기자회견을 더 해 나갈 예정이고요. 예, 민원연도 당연히 최남수 내정자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계속 같이 해 나갈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국감 관련된 소식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금 KBS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KBS의 개그 콘서트가 편향적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더라고요. 이거 자체가 코미디예요. 예.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 이명박, 박근혜, 전두환 중 가장 싫은 대통령은 이걸 이제 개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 방송 보시면요, 지금 트럼프 조롱하는 게 대유행입니다. 예? 적어도 의식 있는 언론인이고 공영방송
이면 지금 현 집권 대통령을 조롱하고 비판하는 게 그게 민주주의 문명사회 선진국 방송 아닙니까? 근데 항상 제가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말하는데 이제 본인들은 이런 거에 정말 권력자를 비판해야지 왜 자기네들을 비판하냐, 약자를 왜 비꼬냐라고 하는데 진짜 자기들이 약자인가? 박대출 의원이 그렇게 말했더라고요. 풍자는 정치적 강자에게 해야 된다. 약자를 더 비꼬고 풍자한 게 온당치 않은 것이다라고. 민경우 의원도 힘 있는 사람을 비판해야 풍자다. 소재 개발에 힘써달라. 이게 너무 웃긴 게 아니 본인들이 집권 여당일 때는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비판하는 개그맨들 어떻게 했습니까? 블랙리스트로 다 잘라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요. 그렇게 난리를 쳐놓고 이제 와서 뭐 약자 코스프레 그리고 심지어 조우석 이사는 KBS 조우석 이사는 사실 이건 같은 맥락인데요. 조우석 이사가 그동안의 그 방송에서요. 그 민상 토론에 대해서 굉장히 유민상을 거의 막 막말로 그렇게 비판을 하면서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편향적이다. 이런 시기를 막 이런 식으로 막 진짜 조우석 이사가 약간 집착하는 단어가 있는데 쌈마이라는 단어 되게 좋아해요. 네. 이거 자주 쓰시나요? 무조건 쌈마이라 그래. 마음에 안 들면. 쌈마이 좌파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주장한 게 10월 29일 퀴즈 카페에서 스타워즈 등장인물인 다스베이더 사진을 보여주면서 캐릭터 이름을 묻자 유민상 씨가 다스베이더라고 대답한 다음에 출제자가 그렇다면 다스는 누구의 것입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풍자도 아니야. 그냥 시중에 떠도는 유행어 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게 기분 나쁠 수 있겠네요. 아니 근데 얘네는 뇌 MB를 비판하면 다 자기네를 비판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일심동체인가 봐. 지금 약간 지금 자기들이 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민경우, 박대출 이런 분들은 혀를 안 내미시는지 한번 봐야겠어요. 그렇게 이심동체시면. 그러면서 되게 계속 왜 그 개그 콘서트를 이렇게 문제 삼고 있는데요. 이런 식의 언급 자체가 사실은 자신들이야말로 방송 장악을 얼마나 하고 싶어 하는지 정확하게 보여주는 태도다. 진짜 뻔뻔한 사람들이죠. 네, 사실은. 이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니 길게 대꾸하지 마시고 그냥 무시하십시오. 그냥 웃고 넘어가시라고.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하는 요게 소식은요. 아유, 나는 정말 이런 얘기 진짜 하기도 싫어. 너무 좋아. MB 기자회견서 혀 7번 내밀어 어떤 얘기할 때였나라는 중앙일보 보도가 굉장히 화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형식의 보도. 네, 이게 11월 12일 보도인데요. 지금 난리 났습니다. 예, 정말 뭐 중앙일보 저희가 이렇게 그닥 좋아하지 않는 방송 신문사인데 지금 아주 인기가 지금 죽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영화 공범자들 예고편이 나왔을 때부터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혀에 열광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냥 좋아했던 거잖아요. 그게 거짓말 할 때 내민다 이런 인과관계를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그 사람은 늘 거짓말하는 사람이니까 딱히 뭐 필요가 없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나은 씨가 이 기사의 매력을 좀 전해주시죠. 일단 이 기사는 글과 짤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기자는 정은혜 기자이십니다. 뭐 아는 분처럼 그렇게 참 고생 많이 해. 이거 세려고 얼마나 영상을 열심히 봤을까 이거. 근데 이 기사의 첫 문장이 이겁니다. 기자회견을 하거나 길에서 기자를 마주쳐 대답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유독 혀를 내미는 습관이 있는 MB. 이게 정말 기사의 첫 문장이에요. 나도 하는 거 아닌가. 이번 발해인 출국정 진행한 3분 40초가량의 인터뷰에서는 약 7번 혀를 내밀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어느 타이밍에서 혀를 내밀었는지 하나하나 이분이 또 쪼개서 영상으로 짤방으로 해주시는데요. 첫 번째, 저는 새 정부에 대해 기대하고 있던 사람. 이렇게 말하면서 혀를 내밀었고요. 적폐청사는 한국 정부가 기회를 잡아야 할 시기에 도움되지 않아. 여기서 또 한 번 내밀었습니다. 도움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갈등 깊어져. 여기 뭐 당연히 내밀었고요. 네, 발전하는 동안 부정적 측면도 있다는 걸 우리 모두 알아. 여기서는 기침하는 그런 기침까지 하시네요. 대박 거짓말이네 그럼. 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우리는 외교안보의 위기를 막고 있다. 안전하다. 뭐 이런 말이죠. 내가 통치할 때 가장 위기였다 뭐 이런. 그다음에 군 조직, 정부 기관이 무차별적이고 불공정하게 다뤄지고 있어. 여기서도 혀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가 힘을 모아서 앞으로 전진해야. 자기 때문에 못 하고 있다는 이 발언에서 혀를 내밀어요. 이거 아주 신기한 일이죠. 근데 혀가 진짜 빨라. 뱀이야 뱀. 이거 제가 볼 때 영상 하나 500번은 돌려보셨을 것 같아요. 이거는 댓글을 읽어드려. 이 기사에 달린 댓글을 읽어드려. 추천순 댓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게 아주 재밌습니다. 첫 번째 댓글. 추천순 64건의 추천을 받은 댓글인데요. 이명박이 말을 하거나 부지불식간에 혀를 내미는 것은 많이 긴장했거나 거짓말을 할 때거나 딱 두 가지 경우지. 북악산에서 촛불 국민들의 아침 이슬을 들으며 저는 그때도 아주 심했거든. 그렇게 사람이 거짓말하지 말고 사기치지 말고 착하게 바르게 살아야 하는 거야. 이 침을 놓아주셨어요. 이 침을. 그 아래 댓글은 너무 욕이라 제가. 이거 읽으면 안 되나요? 네티즌 여러분들이 웬만한 방송인보다 훨씬 더 재밌습니다. 우리 이 기사를 링크를 걸면서 페이스북에 고재열 기자가 딱 한마디만 딱 썼어요. 제가 말한 뱀이냐? 근데 진짜 혀를 많이 내밀어요. 임기를 할 때도 그랬어. 대통령 임기일 때도. 그게 오히려 긴 말이 아니고 딱 뱀이냐 쓰고 이 기사를 딱 걸어놔서 정말 눌러보고 싶게 만들더라고요. 역시 바이럴 마케팅을 아는 우리 고재열 기자. 뱀이냐? 저 더 읽어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또 다른 오늘 또 방송을 해야 되니까 댓글이 너무 재밌어서 우리 궁금하신 청취자 여러분들은 직접 중앙일보 기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유 진짜 립스틱 하나 사드리고 싶네. 너무 언론 포커스 시간입니다. 저희 언론 포커스 이번 주 주제는 네이버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네이버와 다음이죠. 네이버와 다음 포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문제 제기는 지난주에 그 네이버가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이제 발표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가 발표됐죠. 그런데 그 결과를 보니 탈락한 언론사들, 그러니까 네이버에 입점하지 못한 언론사들이 있는데 그게 좀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이번 참에 이 뉴스제휴평가위원회, 그러니까 다음과 네이버가 같이 하고 있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과연 공정하게 평가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관련된 소식들이 지난주에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그리고 또 저희가 그 전주에는 제가 뉴스공장에 막 나가고 그랬을 때 한동안 국감에서 네이버가 이제 문매를 맞게 됐었죠. 검색어를 조작한다. 기사 노출을. 그런데 네이버의 변명이 정말 구구절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네이버의 손을 들어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마침 민원연의 미디어오늘의 사장, 지금 미디어오늘 사장인 이정환 기자, 저는 그래도 기자라고 하랍니다. 이정환 기자께서 민원연의 언론포커스에 글을 보내주셨어요. 저희가 언론포커스를 주제를 드리기도 하지만 본인이 그냥 쓰고 싶은 내용을 막 보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판단하기에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언론 이슈를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제목이 기사는 손 안 댄다? 네이버의 해명을 믿기 어려운 이유라는 제목의 이정환 그 미디어오늘 대표의 글이 왔습니다. 근데 이거를 보면 저희가 이야기했던 그 뭐라 그럴까요? 민원연도 계속 네이버가 맨날 말로는 아니다 우리는 손대지 않는다라고 말하지만은 너희의 해명이 석연치 않아라고 계속 지적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 이정환 그 사장도 오랫동안 특히 이 포털 관련된 소식에 굉장히 이제 관심을 갖고 천착하는 주제거든요, 이분이. 그러다 보니까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뭐가 수상하다는 거예요? 왜 포털을 못 믿습니까? 이분은 왜 의심을 하시죠? 우리 네이버를. 일단은 그 언론 포커스 글을 한번 그냥 볼게요. 일단은 네이버는 실시간 인기 검색어를 관리한다. 이건 네이버도 인정하는 사실이다. 관리하지 않으면 19금 키워드가 인기 검색어로 먼저 뜰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팩트 2. 네이버 연관 검색어는 조작이 가능하다. 지난 9월에도 컴퓨터 수백 대를 동원해 연관 검색어를 조작한 대가로 수십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힌 적이 있었다. 팩트 3. 네이버는 요청을 받아 연관 검색어를 지워주기도 한다. 정우택 성상납이라는 연관 검색어가 갑자기 사라져 논란이 된 적이 있다. 네이버는 처음에 부인했으나 논란이 되자 정우택 당시 새누리당 의원의 요청을 받아 삭제했다고 시인했다.
팩트 4. 네이버는 청탁을 받고 기사를 삭제한 사실이 있다. 네이버는 그동안 뉴스 편집에 외압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기사 청탁과 편집이 반복됐을 가능성이 크다. 자, 이 청탁을 받고 기사를 삭제한 사실은 우리가 제일 지금 유명하게 알고 있는 K리그 관련된 내용이죠. 한성숙 대표가 네이버 대표가 해명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일한 조직 내에 스포츠 기사를 배열하는 부문과 언론 취재의 대상인 스포츠 단체와 협력하는 부분이 함께 있다 보니 구조적으로 해당 기사 내용과 같은 의혹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말로 이야기를 했어요. 한마디로 검증하는 팀과 뭔가 이렇게 관리하는 팀과 협조를 해야 되는 팀이 한 팀 안에 있었다라는 이제 그런 식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은 협력해야 되는 것과 견제하고 이렇게 지적해야 되는 것이 한 팀 안에 있는 팀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홍보팀 같은 경우 언론과 굉장히 긴밀하게 협조해야 되지만 그렇지만은 하지 말아야 될 분명한 그 행위를 또 이렇게 뭐라 그럴까 뭐 잘못된 보도가 나오면 굉장히 또 막 대응해야 되고 이렇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뭐라 그럴까 변명이 되지 않는 변명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네이버는 스포츠 기사와 일반 기사는 다르다. 그러니 일반 기사는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특히 삼성 건은 그렇지 않다라고 또 해명을 했습니다. 이건 좀 그런데 이제 삼성 건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삼성 건 관련해서 이제 있었잖아요. 삼성이 지금 네이버를 다 관리했다라는 식으로 쓴 댓글이 있었잖아요. 삼성 직원이 장충기 그 사장에게 보낸 그런 문자가 있었잖아요. 이런 거죠. 사장님, 조금 전까지 댓글 안정적으로 대응했고 지금은 네이버와 다음에서 대상 기사를 모두 내려갔습니다. 내일 오전에 전원 다시 나와 체크하겠습니다. 포털 측에도 부탁해 두었습니다. 저는 내일 간만에 안양에서 골프 약속 있는데 마치고 곧장 회사로 복귀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장난꾸러기 같이 말했을까요? 이런 문자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보도가 나왔을 때 당시 이렇게 삼성 내부에서 이렇게 긴박하게 네이버 다음 댓글 가지고 대응을 했냐면은 이건희 사장 성매매 보도 나왔을 때예요. 네. TV조선 같은 경우에는 뭐 TV조선 누구누구 임원이 보도 안 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런 문자도 있어요. 네. 이게 뭐 네이버만 이렇게 되면 이제 네이버만 문제가 아니고 사실 모든 언론이 문제인데 네이버는 단순한 언론이 아니라 모든 언론사들의 보도를 노출하는 포털이라는 게 훨씬 더 이게 이제 영향력이 커지는 거죠. 예. 이런 말도 있어요. 어제 네이버 다음 양포털 뉴스팀에 미리 협조 요청을 해놔서인지 조간 기사가 전혀 포털에 노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포털에 노출되지 않아 댓글 붙는 확산은 전혀 없는 추세입니다. 기껏 붙어야 10여 개 수준이며 계속 모니터링 중입니다. 이런 보고를 누군가가 장충기 사장에게 했잖아요. 그런데 네이버는 전혀 자신들은 아는 바 없다라고 하고 허위 보고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글을 보낸 사람은 최전무라는 최홍섭 삼성전자 전무라고 하는데요. 이 최전무가 보고를 한 것이 허위 보고라고 네이버는 주장을 하는데 정말 허위 보고인데 그렇다면은 고소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너가 이런 허위 보고를 해서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위에다가 보고하고 그게 이렇게 외부에 공개되면서 우리 네이버의 명예가 땅바닥에 떨어졌어. 우리의 신뢰도가 정말 네이버의 신뢰도는 엄청 중요해. 그러니 고소하자. 싸워보자. 이런 태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소를 안 하는 게 이렇게 되면 허위 보고라고 주장만 하고 아무 법적 대응을 안 하면 사실 의심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야, 그 정도로 삼성이 무섭구나. 아주 벌벌 기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아무튼 최 전문가 거짓 보고를 했는지 네이버가 거짓 해명을 하고 있는지는 확인이 어렵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다. 이재용 부회장, 삼성전자 이사장 선임, 후계자 지위 강화라는 제목의 기사가 어떤 날 오전 10시 32분부터 12시 19분까지 1시간 46분 동안 떴다가 내려갔고 대신 12시 19분부터 삼성공익재단에도 이재용식 변화의 바람 분화라는 엄청 멋진 제목으로 기사가 조치 같은 거죠 갑자기. 대체됐고요. 이 기사가 3시간 14분이나 노출이 됐다고 합니다. 2배 정도 더 긴 시간 노출된 거예요. 예. 그리고 오후 4시 11분부터는 삼성재단 이용한 우회 상속은 없다라는 제목의 삼성 입장을 담은 기사가 2시간 33분 동안 노출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신들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국민이 믿을 수가 없는 이런 결과를 지금 내놓고 있다. 이미 네이버는 신뢰를 많이 좀 잃어버렸죠. 네. 그래서 네이버 여론 조작에 대한 의혹과 그것들이 계속 쉬지 않고 있어 왔는데 네이버의 해명은 늘 궁색했고 그리고 늘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그 단순한 그 말만 계속 반복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네이버가 이제는 정말 답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정환 사장은 이 드라마에 나오는 왕관을 쓰려면 그 무게를 견뎌야 한다. 그러면서 네이버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여론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다. 네이버는 여론 조작 의혹을 좀 더 무겁게 받아들이고 책임 있는 해법을 내놓아야 된다라는 글을 민원연 언론 포커스로 주셨습니다. 이게 참 정말 심각한 문제가 사실 네이버야말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부의 적폐를 청산해야 돼요. 네네. 이게 사실은 다 청탁을 받고 그대로 해주는 이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사실은. 네. 정우택 성상납도 아까 연관검색어 사라졌다는 거 시인했다는 것도 사실 이게 너무 이슈화가 안 된 거예요. 사실 네네. 이것만 해도 엄청나게 큰일이에요. 사실은. 아니 그 사람이 그거를 요청했다는 걸 뉴스로 만들어서 이런 어이없는 행태에 이렇게 네이버가 대응을 해야지. 그러니까 그걸 샥 내리고 말이야 받아들여. 그대로 청탁을 받아줘서 연관검색어를 삭제해주고. 네. 이게 뭐 한심이.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그렇게 당당하게 그런 요구를 하겠죠. 아니 진짜 정치인들은 이렇게 검색어 지어달라 그러면 지어주고 뭐 한샘이나 이런 피해자들이 뭐 꽃뱀 이런 검색어 지어달라 그러면 지어주나? 안 지어주죠. 지금도 우리는 아무것도 지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뉴스제휴평가위원회라는 것은 네이버와 다음이 우리는 뉴스를 이제 공정하게 하겠어라고 하면서 같이 만든 그 위원회죠. 네, 그래서 포털 뉴스 심사위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정 언론사들을 이제 노출시켜 주잖아요, 포털이. 그래서 나름대로 공정한 기준을 만들어서 퇴출시킬 언론은 퇴출시키고 새롭게 받아들일 언론은 새롭게 받아들여서 계속해서 공정하게 뉴스를 노출하겠다는 어떤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뉴스제휴평가위원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는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한마디로 그 언론사가 입점하느냐, 그러니까 포털에 공개되느냐, 포털에 노출되느냐 마느냐를 진입과 퇴출을 심사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리고 독립기구예요. 그래서 공정한 심사를 하겠다라고 처음에 하면서 선언을 했고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구성 속에 언론사가 소속된 단체가 너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포털 평가위원회가 누구누구가 들어가 있는지 보면요, 한국방송협회. 방송협회는 KMS 그 사장단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네, 방송협회장이 KBS 고대영 사장이에요. 한국신문협회. 이거는 사실상 조중동이 거의 다 가지고 있는. 벌써 이 두 개에서 이미? 네, 이 두 개가 굉장히 큰 굿즈를 가지고 힘이 있습니다. 엄청 세요, 이 두 개가. 네. 그다음에 한국언론진흥재단. 여기는 아시다시피 준공공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정부에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곳이고요. 한국언론학회. 학회 중에서도 사실은 살짝 보수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죠.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한국케이블TV 방송협의회 등 7개 단체가 운영위원회로 구성되어 있고요. 온라인이랑 인터넷신문협회 같은 곳 아니야? 이게 달라요. 이게 뭐지? 뭐 그냥 협회를 누가 만들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뭐 장애인 단체가 한 10개 되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뭔가 목소리가 다 다른 거죠. 그리고 추가로 들어온 단체가 있는데요. 대한변호사협회. 그러니까 변협이죠. 그다음에 여기도 보수적 색채를 띠고 있죠. 변호사 단체 중에서는. 그리고 한국기자협회. 그리고 단체도 있습니다. 시민단체, 언론인권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 그리고 인터넷신문위원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신문윤리위원회, 한국 YMCA 연합회 이렇게 8개 단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이 15개 단체가요. 각각 2명씩 위원을 선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거의 다 2명씩 들어갔어요. 각 단체에서 2명씩이 들어갔고요. 이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여기에 참여한 이 시민단체 특히 언론인권센터, 경실련, 그리고 YMCA 연합회 이 3개가 지금 사실상 시민단체잖아요. 그래서 왜 이 단체들이 여기 들어갔느냐라고 문제제기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민원연은 애초에 이게 세워질 때
들어가지 않기로 사실은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다른 단체가 너무나 이익 단체가 많다 보니까 여기 이 이해관계가 너무 첨예하게 되어 있는 당사자들이 들어가 있어서 우리는 들러리밖에 쓰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민원연은 이거 구성될 때 안이 나왔을 때부터 반대했어요. 뉴스 제휴평가위원회. 이대로는 안 된다. 지금 너무 절대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 단체들이 이해관계자들이다. 그러니까요. 언론 당사자들이 자기네를 공정하게 평가한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구성을 지니고 있죠, 지금. 그래서 이제 지적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번 들어가서 해보겠다 하면서 이제 언론인권센터나 경실련이나 연합 YMCA는 이제 들어갔겠죠. 이 뉴스 제휴 평가위원회는 2015년 9월에 이제 본격적으로 설립이 됐고요. 출범이 됐고요. 그때 당시에 뉴스 제휴 평가위원회 규정 합의안을 확정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주제, 이런 원칙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뉴스를 평가를 하겠다. 그러니까 언론사를 사실은 언론사 평가죠.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아무튼 30명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서 각 기관별로 2명씩 추천해서 30명 정도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결과가 이번에 나온 거죠. 거의 1차적으로 처음으로 그쪽에서 이 뉴스제휴평가위원회에서 누군가를 받아들이거나 누군가를 퇴출시키거나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사실은 보도 되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뉴스타파가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 신청을 이번에 입점 신청을 했는데 떨어진 거죠. 근데 놀랍게도 평가 심사에서 1위를 했는데 탈락했어요. 그 이유가 뭔고 하니 이제 뉴스타파가 전문지로 분류가 돼 있는데 전문지의 경우 월 평균 50개 이상의 기사를 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러니까 50개의 기사를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다른 평가에서 1등을 했는데 탈락하는. 뉴스평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뉴스타파가 네이버 다음에 노출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제휴 계약을 맺지 못한 거죠. 50개는 무슨 기준이에요? 자기 만든 기준이죠. 그냥 일간지는 몇백 개 뭐 이렇게 돼요. 아무튼 그러니까 입점 매체 기준이 최소 기사량이요. 일간 종합지는 200건 월간. 인터넷 종합지는 100건, 전문지는 50건, 월간지는 20건이래요. 근데 뉴스타파가 전문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50건을 채워야 되는데 여기 미달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른 전문지들은 뭐 예를 들면 인사 같은 거 관련된 기사 같은 거 낸 것도 다 카운팅을 했다는 거잖아요. 50건 안에. 그렇죠. 진짜 단신 이런 것도. 근데 이런 거를 채우기 위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그 맨날 뉴스타파가 아니고 네이버에서 많이 보고 있는 그 어처구니 없는 미디어 팬이나 이런 매체는 그러면 이 건수를 채우기 위해서 그냥 그런 허접한 말도 안 되는 기사를 막 그렇게 해서 올리는 것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 기준이라는 게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다. 진짜 뉴스의 질을 보고 평가하는 게 아니고 건수를 가지고 그리고 이 건수가 우리도 좋은보도 심사위원, 우리도 좋은보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뉴스타파와 1인 미디어를 비교할 때는 동등한 잣대로 하면 안 된다. 뉴스타파는 벌써 좀 그래도 규모가 있는 그런 대한매체고 1인 미디어는 완전히 혼자서 진짜 카메라 들고 펜 들고 다니는 데라서 다르다. 그래서 다른 기준으로 적용을 하는데 어째서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이렇게 기계적으로 띨띨한 기준을 만들어 놓고 심지어 다른 평가는 1등을 해놓고 실제 만들어놓고. 뉴스타파 같은 그런 훌륭한 그 콘텐츠를 내놓고 있는 언론사가 들어가지 못하는 진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 원칙에 따라서 이걸 미달돼서 탈락 처리됐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코미디스러운 거예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수준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한계를 보여주는 그런 일이었다. 진짜 너무 어처구니 없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네이버 다음 이 포털 뉴스로 입점하느냐 마느냐가 사실 언론사에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쳐요. 특히 인터넷 언론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명운을 쥐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러니까 제휴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좀 많아요. 한 3-4가지 되는데 검색 제휴가 있고 또 뉴스 스탠드 제휴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평가를 해서 한꺼번에 다 이제 대형 언론사들은 거의 다 돼 있고 뭐 이제 검색 제휴만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검색 제휴만 돼도 이게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인터넷 언론들은. 왜냐면은 네이버 다음에 검색했을 때 그 제휴를 맺은 언론사들이 우선적으로 걸려요.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거기 노출이 안 되느냐가 엄청난 영향이죠. 사실은. 광고와 클릭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뉴스타파는 네이버 다음에서 내가 어떤 주제, 어떤 사회적 이슈를 검색했을 때 뉴스타파의 기사는 우선적으로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건희를 검색했을 때 성매매가 안 떠. 쉽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건희 성매매 뜰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언론사들이 받아서 썼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건희 성매매에 대해서 새로운 이슈를 또 뉴스타파가 단독을 냈는데 내 검색을 해도 뉴스타파 보도가 안 뜬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지금도 검색해도 뉴스타파 보도는 우선적으로 뜨지 않는 거죠. 받아 쓴 다른 언론사들이 먼저 뜨는 거죠. 이번에 발표한 그 3일 발표했던 그 결과를 보면요. 합격한 그러면은 언론사는 어디냐. 동아사이언스와 시사저널 단 2개가 입점을 하는데 이제 합격을 했습니다. 사실 동아사이언스 같은 게 진짜 전문지죠. 딱 어떤 성격의 언론인지 확 이렇게 감이 오죠. 근데 사실 뉴스타파가 전문지다? 이것도 사실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시사저널이 없는 것도 몰랐네요. 네, 몰랐어요? 시사저널 안 들어가 있었구나. 네. 이번에 신청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것도 봐야겠네요. 네. 아무튼 포털에 제휴가 되고 싶어서 엄청나게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가려내야 될 무슨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곳은 당연히 이쪽에서 가려낼 그 방법을 또 마련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처럼 뉴스타파처럼 명백하게 좋은 콘텐츠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 사실상 완전히 입증되어 있는 이런 언론사가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은 좀 아무튼 아주 띨띨한 조치였다. 정말 우리가 어떤 수준인지를 제대로 그냥 노출시키는 아주 정말 그런 띨띨한 조치였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네요. 하기 싫어서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왜 이렇게까지 자 그리고 이제 그 미디어오늘에서 금준경 기자가 해설이라고 제목도 해설해서 민중의 소리 퇴출 진보 언론 차별로 보기 힘들지만 강한 언론의 유리한 구조가 근본적 문제라는 제목의 보도를 내놨습니다. 이게 이제 뉴스타파는 입점 신청을 했는데 탈락을 한 것이고 민중의 소리는 그동안 검색 제휴가 돼 있었어요. 네이버와. 근데 이번에 심사 결과를 통해서 떨어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퇴출된 겁니다. 이번에 퇴출된 매체가 8개입니다. 한국일보 계열사인 코리아타임스가 퇴출이 됐고요. 그다음에 민중의 소리, 아크로펜, 스토리K, 브랜지 박스 벤치마크, 팝뉴스가 퇴출이 됐습니다. 도대체 이 업체들이 어째서 다 들어갔었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들어갔다가 이번에 퇴출이 되었습니다. 퇴출 기준이 좀 있죠. 어뷰징, 광고성 기사 등 부정행위로 인한 벌점, 현저한 계약 위반 행위 등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평가가 이루어져서 이제 퇴출됐다. 이게 지금 평가위원회 입장입니다. 이번에 퇴출된 매체는 기사로 위장한 광고나 어뷰징이 문제가 됐지만 종이신문에만 해당되는 에드버토리얼에 대한 전면적인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말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종이신문에서 사실상 돈을 받고 쓰는 기사 있잖아요. 대놓고 쓰는 광고성 기사 있죠. 대놓고 쓰는. 그것에 대한 전면적인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조중동이나 일간지에서 하고 있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봐주면서 그 어뷰징을 너무나 이제 물론 어뷰징도 나쁘지만 어뷰징이라는 핑계인지 뭔지 아무튼 민중의 소리가 이제 탈락이 된 이런 상황들이 이제 벌어진 거죠. 그 에드버토리얼을 좀 더 명확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신문이 지면으로 내는 광고 중에 이게 딱 봐도 그냥 광고인 막 사진 짱짱 박혀 있고 이 광고 말고 지면을 따로 털어서 분명히 기사같이 쓰여 있는데 행사 또는 부동산 광고인 거 아시죠? 기사 형식으로 쓰였는데 이거 광고인 걸 모를 수는 없어요. 광고인 건 알겠어. 어쨌든 이것도 광고인데 기사형 광고가 있어요. 부동산이나 행사를 주로 지역 행사 소개할 때 그런 식으로 광고가 나가는데 이거를 놀랍게도 포털에 그대로 기사 형식으로 띄워요. 언론사들이. 그러니까 이걸 왜냐면 이게 그렇게 떠야 광고료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것까지 감안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선일보나 이런 데에 이 에드버토리얼을 신청을 하는 거죠. 지자체 같은 데서 우리 축제가 있다. 그러면은 무조건 이거를 신청을 해서 그럼 기사 써주고 몇 시간 노출까지 거의 보장되는 포털의 노출까지 보장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광고를 하고 싶다면은 인터넷 광고를 하고 싶다면 광고로 내겠어, 기사로 내겠어. 같은 돈이면 기사로 내서 조선일보에 노출됐다. 게다가 네이버에 노출된다. 모든 것이 너무 짭짤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지난 9월에 한겨레가 이것을 제재해달라고. 이게 왜냐하면 사실상 이것도 눈속임이에요. 이게 포털 뉴스로 올라간 형태를 보면은 광고인 걸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기사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기사로 위장한 광고다. 이것은 제재해달라라는 의견서를 한겨레가 이제 제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뉴스제휴평가위원회에서 이거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잘 보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막상 이번 심사에서 하지 않는 이번 거예요. 심사 결과에서 그것이 이제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사실은 어뷰징이나 그렇게
크게 다를 바 없는 비슷한 기만 행위죠. 사실 이름을 에드버토리얼 이렇게 말하는 것도 너무 어려워요. 그냥 기사형 광고, 기사형 광고, 기사 위장 광고 그렇죠. 이렇게 기사 말해야 위장 됩니다. 광고 이렇게 가짜 기사, 가짜 기사다. 네. 말해줘야 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무튼 지적이 있었고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에서 이걸 엄청나게 비판하는 기사들이 막 뜨니까 자기네들의 입장을 이제 보냈나 봐요. 금준경 기자한테. 그래서 오후에 이제 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관계자 입장이 추가된 기사가 이제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뭐라고 했냐면 현재 포털사와 언론사 계약상 대가를 받은 홍보 목적의 기사는 전송할 수 없다. 이번에 개정된 광고성 기사 제재 규정에 따라 기존과 같이 모니터링하며 시정 조치된 건에 대해서는 제재 평가 후 벌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들은 이제부터는 홍보 목적의 기사를 전송할 수 없다. 이제부터. 예,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는데 이전에 그런 평가를 이런 걸로 제재를 지금 전혀 조중동이 받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건 봐주겠다 이거죠.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겠다니까. 지금까지 한 건 모르겠다. 뭐 이 정도 해명으로 받아들여야죠. 예. 이것에 대해서 에드버토리얼을 이렇게 제대로 막 이렇게 제재를 가하는 것을 그 종이신문에서는 엄청나게 그 걱정, 특히 조중동에서는 엄청나게 반항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네네 우리에게 굉장히 이거를 제재하기 시작하면은 우리처럼 언론 활동이 활발한 매체일수록 불리해진다. 라고 누가 불리하다고 기사를 열심히 써. 광고하지 말고. 아니 진짜 너무 어이가 없네 진짜. 광고회사야? 신문사가 아니라? 그래서 아무튼 여러 가지 이 지금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여러모로 굉장히 어려운 과제를 가졌는데요. 이번에 심사 결과를 발표해 놓고 나니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다. 그런 그런 거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진보적인 시민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게 되게 편파적으로 보일 수가 있는 게 하필이면은 진보적 인터넷 언론사인 뉴스타파와 민중의 소리가 나갔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더더욱 이게 이제 의심을 사고 그 정치적인 어떤 고려까지 있는 건 아니냐는 의심도 세간에 있긴 합니다. 그리고 제가 본 것 중에서 11월 9일에 그 매일신문이 대구 지역에서 나오는 아마 신문일 거예요. 근데 그 매일신문 그 데스크 칼럼이라는 것을 제가 이걸 보면서 아 이쪽에서는 또 이런 판단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지역 언론사 입장에서 뉴스제휴평가위원회 그 결과를 보면서 이제 평가를 한 그런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검색 제휴는 언론사가 포털에 무료로 기사를 전송하고 포털은 검색 결과를 제공을 하게 되는데 지역지 전국지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매체사들이 검색 제휴를 막 맺고 있대요. 그리고 특히 이번에 그 어뷰징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아까 말한 8개 언론사를 이제 그 검색 제휴에서 퇴출시켰거든요. 그런데 뉴스 스탠드는 언론사가 무료로 제공 편집한 기사를 네이버가 서비스하는 그런 이제 그 다른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39개사가 추가로 제휴가 됐대요. 뉴스 스탠드에 추가로 들어갔대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제휴에서 지역 언론사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 데스크 칼럼 뉴스 제휴 평가위원님들께라는 글인데요. 김태형 뉴미디어 정보관리부장이라는 분이 매일신문에 계신 분이 쓰신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절망과 참담함을 느끼는 이유라고 하면서 콘텐츠 제휴에 관해서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렸다라고 하면서 지적을 합니다. 뭐냐면은 콘텐츠 제휴 심사에서 신청 매체사 네이버 140개, 다음 카카오 183개 중 겨우 2곳만 제휴를 허락했다. 근데 2곳은 모두 서울에서 발행하는 전문지였다. 매일신문 등 대부분 지역 언론사들이 위원회에 2년째 콘텐츠 제휴를 요청했지만 지역 언론사는 모두 노였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기준이 진짜 그러니까 기준이 뭐죠? 그럼 그 콘텐츠 제휴에? 그러니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3-4개의 제휴, 그 검색 제휴 그리고 저 뉴스 스탠드 제휴 말고 또 콘텐츠 제휴가 있는 거예요. 예. 뉴스 제휴 평가위원들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역 언론사에서 쓴 기사를 단 한 건이라도 볼 수 있었냐.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었냐. 결국 지난 2년간 제휴평가위원회 역시 네이버 뉴스와 다음 뉴스만큼은 서울에서 발행하는 매체들로만 운영하겠다는 포털의 입장에 면죄부를 주고 있는 거다. 이번 결과가 이렇게 그것도 대형 거의 대형한테 쏠려 있죠. 네네. 이것도 정말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뉴스를 뭐 자기네들은 이제 지금 뭐 그런 가짜 뉴스를 막겠다. 그리고 신뢰도 있는 뉴스 언론사만 입점하게 해서 자기네들의 수준을 높이겠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 수준이 결국은 굉장히 힘 있는 중앙에 그리고 조중동 같은 기존의 어떻게 보면 매체 장악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언론사 위주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심지어 저희가 말하는 뉴스타파 같이 정말 우수한 언론사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민중의 소리 같이 뭐 물론 어뷰징 문제가 분명히 민중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과연 어뷰징으로 떨어져야 되는 언론사가 민중의 소리가 최우선일까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뷰징하는 언론사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이게 전체 기사 건수 대비 퍼센트로 아마 여러 가지 기준이 있었을 텐데. 아무튼 뭐 뉴스 평가위원회도 그래서 사실은 좀 투명하게 어떤 절차나 기준 공개를 할 필요가 있죠, 사실은. 네. 저희 이제 민원연에서 그때 지적했던 것은 지금 같은 구조로는 우리가 들어갈 수 없으니 완전히 다시 틀어서 진짜 어떻게 보면은 빨리 하려고 하지 말고 좀 더 논의를 해서 장을 열어서 이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할지 그러니까 미봉책을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크게 많은 시민사회가 같이 모여서 특히 문제 제기를 네이버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 받아들여라. 그래서 그들의 어떤 그 요구를 다 들으면서 제대로 된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만들긴 만들었는데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들 위주로만 구성해서 이것을 만들고 우리는 이게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위원회를 만들었고 이런 위원회가 이런 결정을 내렸으니 그냥 따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는 지금 같은 네이버에 대한 불신 이것을 전혀 이제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발 당사자들 말고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네네. 왜 자꾸 당사자들이 다 이걸 심사하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미디어 오늘의 그 금준경 기자의 제목이 제일 웃긴 게 고양이에게 생선을 딱 이거예요.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이렇게 써 있거든요. 관련 미디어 오늘의 이 네이버 다음 포털 포털 관련 기사만 모아놓은 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이트 이름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은 모든 걸 알고리즘으로 하고 이제는 손대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자꾸 가잖아요. 그런데 그 알고리즘 우리한테 공개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관심 기사 자기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그거를 계속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기사를 띄운다고 하는데 저희가 지난 그 대선 때 모니터 결과 발표하면서 마지막에 제안한 것 중에서 이 알고리즘을 일단 공개해야 된다. 그다음에 알고리즘만으로 그러니까 관심사만으로 포털 뉴스를 구성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포털도 나름의 저널리즘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국민들에게 네가 관심 있는 네가 만약에 특정 연예인한테 관심 있다. 그러면 그 기사만 모아서 계속 쏴주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사람, 그러니까 국민을 완전 정말 우민화하는 그 대표적인 행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저는 이렇게 뉴스가 그러면은 앞으로 모든 뭐 JTBC나 모든 언론사가 뉴스를 만들 때 개별적으로 걔가 관심 있는 분야만 뉴스를 싸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지금 현재의 엄청난 영향력으로 봤을 때 굉장히 포털이 국민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 관심 있는 내용만 쏴주는 거. 특정 제품, 특정 뭐 연예인, 그리고 특정 주제에만 그 관련된 뉴스를 계속 그 사람한테 노출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 자신들은 그 사람이 관심 있는 것만 어차피 안 읽으니까 이 사람이 클릭한 관련된 기사만 계속 쏴주겠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정치에 평소에 관심이 없다가도 어떤 기사를 보면서 누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뉴스는 그런 식의 어떤 기본적으로 그 시대에 그날의 어떤 상황을 잘 전달하는 그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완전히 뭐 배제하고 뭐 이렇게 무슨 쇼핑 센터에서 해야 될 일을 자기들이 하겠다는 이런 태도는 굉장히 그 뉴스 자체를 무시하는 그리고 뉴스의 영향력, 뉴스의 필요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간과한 태도다. 그래서 이것도 적절치는 않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특히 다음이 우리는 전혀 편집하지 않고 그런 식의 자신들이 좋아하는 그런 기사를 알고리즘으로 돌려서 계속 쏜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정답은 아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 사회가 이번 논란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속 터질 거 아니야 자기네들도.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어떻게 논의해야 될지를
장을 열어서 논의를 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그런 자리를 아무튼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 오늘 너무나 두서없이 얘기를 했지만 네이버 관련된 언론 포커스 진행해 봤습니다. 7, 6, 5, 4, 3, 2, 1. You'll never have the sacred stone. Oh, this you crazy mother. 마지막으로 오늘을 마치면서 민원연 대댓글을 얘기해보죠. 혹시 읽으신 댓글들이 있습니까? 저는 주말에 댓글을 엄청나게 달았거든요. 보니까 댓글이 정말 많이 달려 있었어요. 그런데 일단은 배나연 활동가가 그 영상 버전에 나오지 않는 것을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그런 댓글들이 많았어요. 나와도 어차피 얼굴이 보이지 않는데요. 그래도 영원히 함께하다 그렇게라도 이제 보시고 싶은 활동 팬들이 많으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냥 딱 잘라서 안 나온다라고 댓글을 달아버렸습니다. 이거 이렇게 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민원연 취업 규칙에 대해서 다들 관심이 많으신데 관심을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잠깐만요. 지금 대댓글 달면서 짜증 내시는 건 아니죠? 왜냐면은 아직 초안 중입니다. 이게 확정이 된 게 아니고요. 초안이고요. 그리고 저한테 세한손배님께서 그 방송사 외국 사장 선임 그 외국의 사례가 뭔지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그거는 좀 더 조사해 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이사회 구성이나 뭐 어떻게 뭐 독일식, 영국식 막 이렇게 해서 독일은 엄청나게 많은 그 다수의 막 그 이사들이 있고 그 이사는 각 지역별, 부문별, 뭐 시민사회가 다 같이 들어오는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다 들어오는 그런 식의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고 이사회에서 뭐 사장을 추천하거나 이렇게 되죠. 그런데 그리고 영국은 뭐 그냥 여왕이 BBC를 사장 선임을 한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됐던 간에 지금의 저는 그 누구가 뽑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그 누가 나를 뽑아줬는지만은 생각하는 사장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공영방송 사장이 된 것이다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나는 어떤 분이 뽑아주셨어. 그러니 그분에게 딸랑딸랑 이런 식의 문화가 지금 우리에게 굉장히 오래돼 있어서요. 그래서 물론 우리는 이번에 이제 국민추천위로 이제 제안을 하는데요. 그러니 제발 국민이 뽑아주셨어. 이것을 분명히 알고 사장들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사장 선임 사례는 좀 더 조사를 해보겠지만은 정말 이것이 최고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없다는 게 저희의 결론이었어요. 예, 또 다른 댓글은 뭐가 있나요? 제가 본 것 중에 TV조선의 문제점을 디테일하게 볼 필요가 있나요? 존재 자체가 문제인데 꼬라지가 말이 아닌 뇌님께서 네, 달아주셨는데 참 저희가 부인하기 어려운 댓글이네요. 제가 그랬잖아요. 디테일하게 보지 않으면 잡을 수 없다. 그러니까 네, 저희는 좀 그렇습니다. 잡아내려면 애초에 디테일한 관점을 보고 해야 잡히기 때문에 저희는 약간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듣기 싫으시겠지만은 정말 저도 가끔 가다가 이렇게 진짜 지겨워 막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그런데 또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물론 드라이하게는 저도 하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도 기레기들이 하는 말이 역겨워서 좀 드라이하게 해달라라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이제 드라이하게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디테일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정확한 반박이 있어야 된다. 이 점은 좀 양해를 해주시고 그래야 날릴 수 있거든요. 이들을. 저희 목표는 날리는 거기 때문에. 네. 드라이하게 하려고 해도 화가 나서. 사람이다 보니까. 조롱을 좀 해야 기분이 풀립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화나는 거를 좀 더 재미있게 전달하는 걸 좀 고민을 해봐야지. 전달 안 해드릴 수는 없어요. 얘네가 뭘 잘못했는지. 예. 그 다음에 미련곰탱님께서 맴매지수만큼 짝을 외치는 것이 어떤가. 한 대면 짝, 네 대면 짝짝짝짝 이렇게 때려달라고. 원래는 실제로 때리려고 했는데 때리진 않았거든요. 제가 때리는 걸 하려고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때릴 건지 그걸 고민 안 했어요. 아니 근데 사람은 또 실제로 방송에서 때리는 건 상당히 그렇지 않아? 아니 뭐 손방망이 같은 거 준비해서 안 아픈 걸로.
그렇습니다. 아무튼 좋은 의견 많이 주셔서 좋고요. 이번 주말에 특히 그 뭔가 풍부했어요. 그죠? 그 댓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들 감사하고 삼보일토도 나왔다. 삼보일토에 대해서 근데 그걸 어떻게 기억하시죠? 저는 제가 말해놓고도 이 댓글을 보고 처음 알았어요. 초기부터 쭉 그러니까 이 국민 TV를 들으셨던 분이 이게 국민 TV 때였거든. 삼보일토 한 게. 그쵸. 이게 작년 이맘때 그 삼보일토를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저도 안 하는 거예요. 방송을 듣다 보니 삼보일토가 기억난다고 하시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건 제가 지어낸 말입니다. 말을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그 세상은. 그러면은 민원연의 미디어 탈국기는 내일은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많이 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국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여러분, 미디어 탈국기 잘 들으셨나요? 민원연은 1984년부터 우리 사회 언론 민주화를 위한 걸음을 우직하게 걷고 있습니다. 특히 왜곡, 편파, 막장 뉴스가 만연한 상황에서 민원연의 언론 감시 활동은 더욱 중요합니다. 민원연 회원이 되어 저희에게 힘을 주세요. 민원연 홈페이지 ccdm.or.kr에 오셔서 회원가입을 신청하시거나 02-392-0181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한 달 10,000원의 회비가 언론을 바꿉니다.